오늘부터는 암호 알고리즘, 우리가 1장에서 암호 알고리즘 개요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번 시간에는 실제 사용이 되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4가지 암호 알고리즘 종류를 배웠는데 대칭, 비대칭, 해시, 전자서명, 이것들에 대해서 실제 내부적으로는 그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그러고, 그걸 소개를 하면서 강의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개를 올려놨어요. 하나는 암호 알고리즘 우리 강의 노트이고, 또 하나는 자바에서 사용이 되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암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 암호 라이브러리의 사용법도 같이 곁들여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 노트북에 다 설치해 갖고 왔는데 지금 이게 노트북이 연결해서는 안 돼서 지금 열심히 자바를 깔고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 이클립스가 어디 갔어? 갑자기 자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 테스트해서 동작하는지 보고 진행을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번째 노트는 암호 알고리즘 이렇게 돼 있어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인 DES랑 AES 살펴볼 거고요. 해시 함수 알고리즘 SHA 살펴볼 거고, 그리고 공개키 알고리즘, 대칭키 알고리즘 RSA와 L가마를 볼 거면서 요거 보면서 전자 서명 알고리즘도 같이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별도로 4-1이라고 해서 자바
아모 라이브러리를 이제 그 노트를 또 제공해 드리는데, 이 노트를 통해서, 이 노트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 각각의 그 아모 알고리즘을 소개하면서 코드로도 보여드릴 거예요. 코드를 보여드린다는 거는 알고리즘 코드를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데스라는 걸 만약 쓰고 싶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자바 가지고, 그러면 그 자바 아모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법을 좀 보여드리겠다는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좀 더 어떤 결과들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자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모 알고리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제 대칭 알고리즘부터 살펴볼 건데, 그 대칭 아모 알고리즘 살펴보기 전에 그 암호화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 모드는 뭔지는 이미 1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은 크게 블럭과 스트림 암호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주로 오늘날 많이 쓰는 것은 블럭 암호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블럭 암호 방식은 뭐냐면 메시지를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서 각 블럭을 암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예를 들면 AES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128비트예요. 그러면 항상 입력으로 128비트를 주어야 돼요. 만약 128비트보다 내가 암호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작으면 뭘 해줘야 돼? 채우기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128비트보다 크면 128비트 단위로 잘라서 암호화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암호화를 하다 보면 맨 마지막 블럭은 또다시 채우기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암호화 모드라는 건 뭐냐면은 블럭 암호화 방식에서 블럭보다 큰 메시지를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그 암호화하는 방식을 암호화 모드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독립적으로 암호화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암호하는 방식이라 그러고, 그거를 22라고 합니다. 표현을 22 모드다. 근데 22 모드는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듯이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평문 블럭이 똑같으면 암호문 블럭이 같아지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평문의 패턴이 암호문에 나타나는 거죠. 뭔지 몰라도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좀 더 복잡한 암호화 모드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암호화 모드들은 22 말고 다른 것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암호화 모드는 피드백이라는 개념하고 단순 연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암호화 모드를 사용하더라도, 여기 써 있는데 요구사항이, 암호화 모드를 사용하더라도 성능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암호화 모드를 도입해가지고 안전성을 크게 높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쓴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암호화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암호화를 하면 그 평문 블럭이 같으면 암호문 블럭이 같아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문 블럭을 암호화할 때 뭔가 추가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추가적인 걸 활용하더라도 단순한 연산을 이용해가지고 결합해가지고 해서 비용이 많이 안 들게. 예를 들면 XOR 연산을 한 번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그 독립적인 암호화 22 모드에 비해서 새로운 방식들은 끼케야 XOR 연산이 하나 더 들어가는 그 정도로만 구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암호화 모드는 그럼 잘 만들어졌냐라는 것을
그 검토할 때 한 4가지를 검토해 보게 되는데 암호화된 암호문에서 두 암호문 블럭을 바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그리고 암호하기 전에 평문 블럭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결과는 어떤 영향을 주냐? 암호문 블럭에 어떤 영향을 주냐? 그리고 암호하고 한 후에 암호문 블럭에 오류가 생겼어요. 그러면 복호한 평문 블럭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제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암호 모드의 도입에 따라서 뭔가 추가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오류는 또는 허점은 보안 허점들은 없는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4가지. 그래서 22 모드는 이제 독립적으로 평문을 그냥 기계적으로 나눠서 128비트 나눠서 각 128비트를 독립적으로 암호하는 거예요. 물론 맨 마지막엔 채우기가 필요하겠죠. 그건 논외로 하고 잘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두 암호문 블럭을 바꾼 경우 바꿨어요. 얘랑 얘를 내가 바꿔치기 해버렸어. 그러면 결과도 바꿔쳐서 나오겠죠. 다른 거에 영향을 안 주고. 어떤 2개를 바꾸더라도 그 2개는 다른 것과 독립적이니까 복호화는 그게 바꿔진 대로 복호화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요 2번째 거는 안 써져 있는데 평문 블럭에 오류가 발생했어요. 즉, 요거를 암호할 때 P2를 암호해야 되는데 P2를 암호하지 않고 P2 프라임을 암호한 거예요. 그러면 이 22에서는 그 평문 블럭은 독립적으로 암호하니까 어디에만 영향을 줘? P2가 뭔가 잘못 써 있으면은 C2가 바뀌겠죠. 근데 풀면 그 원래 바뀐 그 오류가 있는 대로 풀리겠지. 그거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22 방식들을 보면 조금은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류 확산인데 예를 들면 이 경우에는 여기는 평문들은 제대로 해서 암호화를 했어요. 근데 가다가 누군가가 장난치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블럭이 뭔가 비트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영향을 안 주죠. 그럼 이런 면에서는 좋은 것일 수 있죠. 어떤 오류가 한 블럭에서 오류가 나면 그 블럭만 영향을 주는 건 오히려 좋은 점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없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들은 결정적 암호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논의하는 거예요. 대부분 대칭 암호 알고리즘들은 결정적인 암호 알고리즘이에요. 즉 키와 메시지가 같으면 암호문은 항상 같아지는 거죠. 확률적 암호 알고리즘은 키와 메시지가 같더라도 암호 알고리즘이 나중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할 때마다 달라지기 위해서는 뭐만 해주면 돼? 여기다가 랜덤한 요소만 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코드를 한번 잠깐 봅시다. 그래서 자바는 기본적으로 암호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는 별도로 제공했었는데 지금은 그 JDK를 여러분 설치하면 기본적인 암호 라이브러리가 같이 설치가 돼요. 그래서 보통 크립토, 자바X의 크립토라는 라이브러리 아래 여러 가지 클래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클래스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이 소스도 드릴 거고요. 그 EL에다 올릴 거고 아까 그 설명 자료가 별도 있으니까 2개 보면 대충 쓰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졸작에 뭔가 암호 기술을 좀 넣고 싶다. 그러면 한번 써보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자바밖에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자바 말고도 뭐 C샵이나 다른 것들도 아마 암호 라이브러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에 있는 암호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인 것만 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가 기본적인 거 아닌 다른 게 필요하면은
제3의 라이브러리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노트북에 설치해 놨는데 거기까지 설치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요 두 개가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것은 그 제3의 라이브러리가 아직 이 컴퓨터에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거고요. 다음 시간까지 요 교탁을 수리해가지고 제 노트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AES를 보려고 그래요. AES는 현재 미국 표준입니다. 현재 미국 대칭 암호 알고리즘 표준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2 모드로 암호화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밑에 결과를 보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메시지를 암호하려면 키가 먼저 필요하죠. 그래서 키는 AES의 경우에는 128비트예요. 이게 이제 128비트 바이트 값을 쭉 나열한 거고, 평문이 이렇게 됐을 때 암호화를 하면 이렇게 돼요. 자, 평문과 암호문의 크기가 커졌죠. 이건 왜 그럴까? 채우기를 해서 그렇죠. 이 첫 번째 블럭은 그냥 각다가 암호한 거고, 두 번째 블럭에는 요 뒤에다가 이제 채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암호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 암호문을 풀면 다시 이렇게 되고요. 실제 그 평문이 뭐였냐면은 요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트로 출력하지 않고 그냥 문자를 출력하면 이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코드로 어떻게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키를 만들 때 키 제너레이터라는 걸 씁니다. 키 제너레이터. 그래서 여기다가 AES라는 내가 쓸 알고리즘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get instance라고 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는데 new를 이용해 생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 놓은 메소드 갖고 생성하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AES, DES 이런 것들 주면 돼요. 그 다음에 키 제너레이터를 하나 확보를 하면 이 키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실제 키를 생성해야 되겠죠. 그게 제너레이트 키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키를 한번 출력해 보고자 바이트 배열로 인코드 해가지고 출력해 본 거고요. 이 부분은 실제 여러분 사용할 때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128비트 키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겠지만 그 알고리즘에 맞게끔 또 조작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그걸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Secret Key Spec 해가지고 만든 AES 키를, 요 키를, 바이트 키를 주네. 바이트 키를 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필요하네. 그래서 Secret Key Spec을 통해가지고 이제 AES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건 요 키가 되겠죠. 128비트 키. 여기 나와 있는 요 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요거를 뻥튀기 해가지고 또 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암호화는 이제 요 메시지를 암호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암호할 때는 사이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사이퍼라고 하는 사이퍼가 어디서 만들었어? 사이퍼. 그래서 암호 알고리즘은 사이퍼라는 게 갖고 있습니다. 사이퍼를 통해서 또 생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줍니다. AES, ECB, PKCS5 패딩. 그러니까 채우기는 요 기법으로 채우겠다는 거고, 암호화 모드는 ECB로 하겠다는 거예요. AES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용할 그 암호 알고리즘을 생성하고, 실제 이제 이 사이퍼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는데, 내가 암호화를 할 건지 복호할 건지에 따라서 요 이니트를 통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인크리트 모드죠. 그래서 암호화하겠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키랑
모드로 이제 암호할 건지 복구할 건지를 주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 do final. 이게 맨 마지막에 하는 건데 메시지가 짧으면 요 do final 하나 갖고도 됩니다. 그래서 do final 해가지고 그 평문을 주게 되면 얘가 암호문을 출력으로 줍니다. 그러면 암호문을 출력해 볼 수가 있고 이 암호문을 다시 풀어보려 그러면 요번에는 인크립트 모드가 아니라 뭐예요? 디크립트 모드로 하고 do final 하면 평문으로 풀려가지고 바이트 배열이 나오니까 그 바이트 배열을 내가 뭐 스트링으로 다시 바꾸고 싶으면 스트링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니까. 그러면 끝에 맨 밑에 여러분들이 암호했던 요 this is a secret message가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은 대략 아시겠죠? 자, 근데 지금 보여주고 싶었던 건 요거라기보다는 요번에는 이렇게 메시지를 암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임의적으로 평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평문 블럭하고 세 번째 평문 블럭이 어떻게 돼? 같죠? 그러면 암호문 블럭은 지금 이게 완전히 나눠주더라도 채우기를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한 블럭 통을. 그럼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보면 요 첫 번째 그 암호문 블럭하고 세 번째 암호문 블럭 값이 어떻게 돼요? 같죠. 그래서 이 AS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든지 22 모드로 암호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 평문의 패턴이 암호문 패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는 두 번째 코드는 위에 거랑 차이는 요 평문을 요걸 이용한다는 것 외에는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본 거고 요 걸 실행을 안 하고 그냥 코드만 보여주면 여기 잠깐 주석 처리된 세 번째 예제를 보면 아까는 메시지가 단순해 가지고 do final이라는 거 한 번만 불러서 암호화를 했었죠. 근데 평문이 되게 크다. 또는 파일에서 불러들여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암호화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요. 업데이트, 계속 업데이트를 부르다가 맨 마지막에 do final 부르는 거예요. 블럭 단위로 업데이트, do final. 그러니까 요 인풋 렌스를 블럭 사이즈로 나눠서 그만큼을 그러니까 하나 뺀 거죠. 하나 뺀 만큼을 계속 업데이트로 암호하고 맨 마지막 블럭은 do final이라는 걸로 부릅니다. 그리고 계속 걔를 이제 이 시스템 어레이에다가 그 출력을 넣고 있죠. 사이퍼 럭을 이게 코드가 그래서 플레인 블럭을 하나 주고 사이퍼텍스트에다 암호화를 하는데 이 사이퍼텍스트의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죠. 여기 사이퍼텍스트는 충분히 크기를 잡아놓은 거고 뭐 이 결과들을 계속 파일에 저장할 수도 있죠. 암호화해가지고 어쨌든 이 코드를 한번 보시면 이해되는데 우리가 메시지 하나를 딱 받아가지고 그냥 do 파일 한번 불러가지고 암호할 수도 있고 파일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내가 한꺼번에 파일을 다 메모리에 불러들이기가 너무 크다. 그러면 나눠서 암호화를 해줘야 되죠. 그럴 때 update to final이라는 형태로 암호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제만 한번 보시면
그 AS로 메시지를 암호하고 복호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제로 봤고, 이제 그 다른 22가 아닌 22의 문제를 극복하는 다른 암호 모드를 잠깐 소개하기 전에 채우기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우기는 그 암호 알고리즘들이, 대칭 암호 알고리즘들은 항상 그 정해진 입력의 크기가 들어와야 돼요. 내가 조그만 크기를 암호할 수가 없다는 거죠. 128비트면 늘 128비트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암호하려는 메시지가 128비트 작으면 나머지 부분은 채워줘야 돼요. 뭔가 쓰레기 값으로 채워주는데, 이 채울 때의 중요한 요구사항은 뭐냐면은 나중에 채우고 나서 풀었어. 그러면 뒷부분은 쓰레기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필요 없는 부분을 우리가 올바르게 제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5바이트를 채웠다. 그럼 5바이트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암호문과 별도로 원 평문의 크기를 주는 거예요. 나 요번에 너한테 주는 메시지의 총 크기가 25바이트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푸는 다음에 처음부터 25바이트까지만 챙기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이 쓰는 또 다른 방법은 채우기를 한 부분에 채운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정보를 같이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전달을 안 해도 되죠. 근데 별도로 전달을 안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이 정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단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인 채우기 방법입니다. 별도로 제공하는 방법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채우는 거 안에다가 그 채워진 크기 정보를 넣어서 사용자가 풀고는 그 정보를 보고 채운 부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밑에 거 먼저 보세요. 그러면 요 세 개 총 8바이트가 필요한데, 이게 64비트라고 치면, 예를 들면 블럭이 3바이트만 이제 암호할 거고 나머지는 없어. 그러면 요 검은색 부분은 그냥 01, 10 뭐 아무렇게나 채워도 실제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맨 마지막 바이트에다가 뭘 넣냐면은 채운 바이트 수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 블럭은 항상 끝에 있는 블럭 값을 보고 얘가 5면 5개, 2면 2개는 채운 걸로 알고 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완전하게 나눠진 경우에는 채우기가 원래는 뭐예요? 필요가 없어야 되죠. 정확하게 나눠지면. 그런데 우연치 않게 여기에 정수값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채워진 거 알고 제거할 수가 있는 문제점이 생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채우기법에서는 문제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나누어질 경우에는 통째로 한 블럭 통을 채우기로 채워줘야 됩니다. 여기다 8이라고 쓰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암호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채우기 방법입니다. 별도로 전달하는 방법은 그 별도로 전달하는 정보가 되게 중요해지게 되죠. 그렇죠? 그 정보가 틀리면은, 잘못되면은 또 엉뚱하게 채우기를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문의 크기가 정확하게 블럭 크기의 배수이어도 채우기를 해야 되고, 이때는 얼마만큼? 한 블럭. 그러니까 평문의 크기보다 암호문의 크기가 최대 얼마만큼 증가할 수 있어요? 한 블럭 크기만큼 증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채우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의 경우에는 한 블럭 이내로 증가하겠죠. 이 채운 만큼만. 근데
완전히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진 경우에는 통으로 한 블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에서는 그 방법을 쓰는데 정의해 놓은 건 별다른 게 없고 채울 때 다 똑같은 값으로 채우라 이런 거예요. 5바이트 채웠으면 다 55555 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표준이에요. 별거 없죠. 뭐 01로 해도 되고 0000으로 해도 되고 뭐 어떻게 랜덤한 값을 넣어도 되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표준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PKCS 557 뭐 RFC 이런 표준들에서 정의되어 있는 우리 아까 알고리즘 그 돌릴 때 썼던 PKCS 뭐 5 패딩이 요겁니다. 그 자바 아모 라이브러리에서 쓰는 내가 썼던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이제 채우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설명하면 이제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 일반적인 채우기 방법, 표준에서 쓰는 채우기 방법의 문제는 평문보다 암호문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평문보다 암호문의 크기를 크게 하지 않고 일치시키면서 채우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고민했어요. 그랬더니 고민해뒀더니 암호문 훔침 기법이라는 기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쓰면 평문의 크기랑 암호문의 크기를 일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치시키냐? 우리가 이 앞에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불필요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요소를 넣지 않고 채우면 크기를 같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요 그림을 잘 보세요. 평문은 여기까지만 이제 크기가 있어요. 그럼 일반적인 방법에서는 요 C'만큼을 어떻게 해야 돼? 채워줘야 되죠. 새로운 값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암호문 훔침 기법에서는 새로운 값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저쪽 애가 보코알 애가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채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정보냐? 바로 요게 Pn-1이고요. 이게 Pn이에요. 그러면 원래 Pn-1을 얘는 완전한 블럭이니까 암호하면 완전한 Cn-1이 나오겠죠. 근데 이 Cn-1을 Cn- 쓰지 않고 이 중에 Pn의 크기만 뭘로 써요? Cn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떼서 여기다 붙입니다. 그러면 얘가 완전한 블럭이 또 나오겠죠. 그럼 얘를 Cn-1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가 같아지죠. 그리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어떻게? 받으면 Cn-1을 풀어요. Cn- 풀면 원래는 채우기 된 거를 풀면 그 채워진 부분은 뭐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는 풀면 C'이라는 게 나와. 이 프라임은 내가 필요로 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Cn을 보고 Cn의 크기만큼만 Pn으로 쓰고 얘를 여기다 붙여서 풀면 Pn-1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에는 그냥 여기다가 새로운 값을 채우면 두 개가 똑같은 크기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얘가 채워지는 그 값을 그 사람이 필요하는 값으로 채운 거예요. 그래서 요 바로 전 블럭 값을 가져다가 붙여서 채우기를 하면 요대로 반대로 풀면 평문의 크기와 암호문의 크기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겠지. 정확하게 나눠지면 어때? 그러면 채우기가 없는 거죠.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배수라고 생각하면 이 암호문의 크기가
그 원래 블럭 크기의 배수야. 그러면 얘는 채우기를 안 한 거고요. 암호문 훔친 기법을 쓰면. 만약에 그 암호문의 크기가 평문의 그 블럭의 크기의 배수가 아니야. 그러면 암호문 훔친 기법을 쓴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풀면 풀린다.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채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채우기가 뭔지 그건 꼭 이해해 주시고요. 채우기는 뭔지 알겠죠? 채우기가 왜 필요한지 이런 건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요것만 조금 설명하다가 다음 시간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22문제를 22문제는 평문 블럭이 같으면 암호문 블럭이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독립적으로 암호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암호 알고리즘은 무슨 알고리즘이야? 결정적인 알고리즘이니까 입력이 같으면 출력이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암호 모드를 도입할 때에는 입력을 다르게 해야 되죠. 입력을 바꿔줘야 되죠. 입력을 다르게 해줘야 돼요. 평문이 같더라도 입력을 다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고 PI-는 CI-1, PI는 CI 이렇게 데려가는 거죠. 그게 22 모드인데 여기에는 이전의 것이 얘 나온 CI-1이 PI와 XOR이 돼요. 그래서 암호화가 됩니다. 얘도 CI-1이 XOR 돼요.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원래는 얘가 없는 거죠. PI를 암호하면 CI가 되는 그런 게 22 모드인데 12C 모드에서는 바로 전 암호문 블럭을 PI랑 XOR해서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CI-1은 계속 바뀌겠죠. 그렇죠? 계속 변하니까 얘랑 얘가 같더라도 그 전에 들어온 CI 값들은 다르겠죠. 그렇죠? 아주 우연히 같아질 수는 있겠지만 같아질 확률은 되게 적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전에 22 모드에 비해서 12C 모드는 그 추가된 연산이 XOR 연산 하나죠. 즉 128비트를 암호하는데 128비트 XOR 연산만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풀 때는 CI를 푼 다음에 CI-1를 XOR하면 PI가 나와요. 얘를 풀면 뭐가 나와? PI XOR CI-1이 나오죠. 그럼 거기다 CI-1을 하면 CI-1이 없어지는 거죠. 똑같은 거. A XOR A는 뭐야? 0이에요. 모 XOR 0은 걔가 나오는 거죠. 원래 걔. 그렇죠? 그 원리예요. 우리가 암호할 때도 XOR 많이 써요. 모에다가 XOR해서 암호한다. MI에다가 KI로 XOR하면 CI가 나오면 다시 그 CI에다가 KI XOR하면 MI가 나오죠. 그래서 XOR이라는 건 상당히 우리가 암호 세계에서 그래도 많이 사용되는 연산이에요. 그리고 이 연산은 되게 단순한 연산이죠. 비트 연산으로서 뭐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이런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끝냅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는 암호할 때 독립적으로 암호할 수가 없죠. 얘를 암호하려면 그 이전에 암호화된 결과가 있어야 되죠. 순차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 순차적으로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고성능 프로세서를 하나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쓰고자 한다. 그럼 22는 독립적으로 암호하니까 각 프로세서가 4개면 각 4개에다가 블럭을 하나씩 줘가지고 병행으로 암호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CBC로 바뀌어버리면 멀티 프로세서를 활용 못하죠. 순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요.
성능상의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전성은 높아진 거죠. 왜? 평문 블록이 같더라도 암원 블록이 같아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복호할 때는 CI들은 다 병렬로 풀 수는 있어요. 한꺼번에 다 받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근데 이제 CBC 모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뒤로 가면 카운터 모드라는 게 또 있고요. 그래서 모드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CBC랑 카운터 모드라는 게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지금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